네. 네. 안녕하세요. 포탈개발그룹 백명석입니다. 오늘 저번에 한번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코드 리뷰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먼저 이제 왜 코드 리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코드 리뷰란 정말 뭔가, 근데 왜 코드 리뷰가 어려운가, 그다음에 그거를 좀 코드 리뷰를 좀 잘하기 위한 기법들 어떤 것들이 있나, 그다음에 레퍼런스, 그다음에 제가 받았던 질문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코드 리뷰 그러면 이제 뭐 되게 많은 기법들이나 뭐 어떻게 정형화된 툴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템플릿 같은 거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코드 리뷰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왜 코드 리뷰를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어느 회사에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자료를 가지고 왜 자기네는 코드 리뷰를 애지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코드 리뷰를 꼭 해야 되는지 그 구성원들한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지는 알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때 오라클 콘에 올라온 자료, 그다음에 시장과 비즈니스 요구사항, 그다음에 클린 아키텍처 1장에 나오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보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웨어 크래프트맨십이라고 샌드로 만푸소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19년에 오라클 코드원에서 크리스 리처슨이 발표한 장표의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놀리틱을 디컴포즈게 하는 어떤 전략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요.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마켓이 굉장히 볼러타일하고 언서튼하고 컴플렉스하고 앰비규어스하다. 굉장히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어디다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비즈니스는 이노베이션을 더 빨리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가 이제 뭐 이런 현상, 그다음에 이건 사업이죠. 그리고 이 사업과 현상에서 개발이 뭘 해야 되냐면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자주 그리고 더 안전하게 배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렵죠. CI/CD를 구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 고생하면 한 일주일씩만 고생하면 2주일이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CI/CD에서 아무 문제 없으면 배포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더 빨리,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배포를 해야 돼요. 예. 이런 시장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클린 아키텍처에 나온 내용인데 맨 앞장에 나오는 건데 이제 뭐 어떤 가상의 회사를 두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본 거예요. 이거는 가로축은 릴리즈예요, 릴리즈. 첫 번째 릴리즈, 두 번째 릴리즈. 이렇게 릴리즈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세로축은 엔지니어링 스텝, 그러니까 개발자 수예요. 릴리즈가 증가하면서 개발자 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개발 상산성을 본 거예요. 첫 번째 릴리즈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제 생산성을 보여줬냐, 얼마나 많이 그 코드를 작성했냐를 보는데 한 3,000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릴리즈에서는 이제 5,000 라인 만들고 여기서 6,000이 돼야 되는데 6,000이 안 되고 5,000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 9,000이 돼야 되는데 6,000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렴해요. 이게 아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생산성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그 LOC, 그러니까 코드 라인에 대해서 드는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첫 번째 릴리즈에서는 한 라인 작성하는데 요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점점 증가해서 여덟 번째 릴리즈에서는 첫 번째 릴리즈에 한 40배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다 알죠.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러고 각 릴리즈별로 생산성을 봤어요. 최초의 생산성은 100%예요. 왜? 유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다 생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갈수록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돌던 것도 잘 돌고 요번에 새로운 기능도 잘 돌아야 되니까. 그게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8번째 릴리즈 가면은 40배 가량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에서 얘기하는 아키텍처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애자일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이제 빅볼 오브 머드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아키텍처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아키텍처가 없더라도 기능만 동작하면 아키텍처 개선 안 하고 급하니까 다음 일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애자일에서 번다운 차트라는 게 있죠. 번다운 차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자들에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 투여되는 시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적으로는 초기에 좀 많이 들고 나중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현실은 초기에는 많이 안 들다가 마지막에 오픈하기 전에 많이 들죠. 그죠? 네. 그런 번다운 차트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동작만 하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번다운 차트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능 변경은 그냥 복붙이죠. 카피 앤 페이스트. 일부 기능 수정. 그러면은 이제 복붙했잖아요. 그죠? 리팩토링에서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복을 제거하는 거라고 그러고 아키텍처에서도 되게 말하는 것 중에 많은 내용이 그 중복이 안 좋다 그래요. 중복이 뭐가 그렇게 안 좋을까? 중복은 도대체 뭘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가장 지금 있는 코드를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만드는데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건 원래 있던 걸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대로 붙이고 새로운 코드를 살짝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코드는 어떤 위험이 없이 새로운 코드만 돼서 돌아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얘가 굉장히 버티컬하게 가까운 데 있다면 나중에 얘를 변경할 때 얘도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나 다른 파일에 있다. 그러면 얘는 고쳤는데 얘는 안 고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향후 수정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켄트백이 TDD를 만들고 그다음에 리팩토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켄트백이 얘기할 때 2개의 중복이 2개까지 있다면 그것까지는 그냥 넘어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중복이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중복부터는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이 아니라 제가 여지까지 개발하면서 이렇게 복붙한 다음에 일부만 수정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네. 그리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구성원들하고 공유를 많이 안 해요. 내가 요번에 어떤 기능을 제공했다 그러면 위키나 PR 문서나 위키가 더 좋겠죠. 그죠? 위키에다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우리 팀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보고도 좀, 이 팀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이력을 볼 수 있게 위키를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 메일함 속에 있어요. 그 사람 슬랙 메시지함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소수 개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지면 해결할 방법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공유를 많이 해서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그 어떤 도메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그 일 외에 다른 더 가치 있는 일, 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한다고 맨날 그 일만 시키면 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를 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우리가 되게 다양한 뭔가 밸류업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볼 수 있다. 그러려면 좋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클린 코드, 좋은 설계, 아키텍처 이런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빅볼 오브 머드라고 이 단어를 구글링하면 요 그림이 아마 이미지 검색에 제일 위에 나올 거예요. 빅볼 오브 머드는 애자일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뚜렷한 아키텍처 없이 구현된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좋은 설계를 하지 않아도 요즘은 인텔리제에서 점만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면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이나 정리 작업을 안 하면 이제 뚜렷한 아키텍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뚜렷한 아키텍처가 없다는 거는 이게 뭐 하는 시스템인지 설계 문서나 코드를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봐야 알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빅볼 오브 머드가 의미하는 거는 진흙탕에서 공 굴리기를 하는데 진흙탕에서 굴리니까 마른 땅에서 굴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겠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미는 건지 끄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미는 건지 끄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이제 빅볼 오브 머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이제 아주 단순한 진리라고 이제 로버트 C 마틴이 얘기한 게 The only way to go fast is to go wel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 요번에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음에 잘할게요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프에서 릴리즈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품질에 대해서 되게 신중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요번에만 바쁘니까 대충 하고 급하게 배포하고 배포한 후에 나중에 고칠게요 라고 하는데 배포하고 나면 다른 할 일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고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소프트웨어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세컨더리니까 프라이머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세컨더리 밸류를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는 소프트웨어의 비헤이비어예요. 소프트웨어 행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얘가 잘 동작하느냐. 그거를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가 현재 사용자의 현재 요구사항. 현재가 들어갔죠. 그죠? 이걸 잘 만족하냐. 그게 세컨더리예요. 프라이머리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코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변경할 수 없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변경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 일을 10시간 걸려서 변경하면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만 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SKPA 원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달이 걸렸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인데, 3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얘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좋은 소프트웨어이냐, 아니냐. 아키텍처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에자일에서 나온 에자일 컨퍼런스 이런 데서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동작하지만 고칠 수 없는 소프트웨어랑 지금은 동작하지 않지만 고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둘 중에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 얘는 지금은 동작해요. 근데 고칠 수 없어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변하는데 고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쓸 수 있는데 내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얘는 안 돌아요. 근데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얘는 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들어오는 요구사항은 얘는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맞는 거죠. 네. 비슷한 예로 테스트 코드랑 프로덕션 코드랑 디스크가 별도의 디스크에 저장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깨졌어요. 어느 게 깨지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할까요? 복구하는데. 프로덕션 코드, 테스트 코드. 테스트 코드가 살아남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에자일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그 테스트 코드가 정말 제대로 된 순서대로 커버리지를 제대로 갖고 들어갔다면 얘를 성공시키려고 만드는 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덕션 코드만 있고 테스트 코드가 없다면 지금은 잘 동작하지만 내일 고치고 내일 모레 고쳤을 때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QA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이게 비슷한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키텍처는 이제 요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인적 리소스, 개발 리소스죠.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개발자만의 그런 멋진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 가장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개발이 매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들어가는 우리의 리소스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죠? 리소스를 최소화하면 우리가 좀 더 회사에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아키텍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기획자들이 요구하는 기능 요구사항은 좋은 아키텍처가 아니어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빠르고 빈번하고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거는 좋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비기능 요구사항이 된 거고, 그 개발에 나오는 각종 이 끝에 ILITS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위키에 제가 이거 찾았는데 위키 URL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위키에 보면 이런 단어를 한 페이지를 썼는데
빡빡하게 썼는데 부족해요. 네. 그렇게 많아요, 아키텍처 속성이.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메인테너빌리티, 익스텐저빌리티, 테스터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걸 많이 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94년에 발표된 자료니까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소스가 얼마만큼 사용됐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5%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9%는 레얼리니까 가끔 사용된 거거든요. sometimes는 종종, 이거는 자주, always 7%죠. 얘네 두 개만, always하고 open만 보면 20%예요. 그죠? 팔레토의 법칙 정도만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 안 돼요. 이렇게 사용 안 되는 코드를 만드냐고 되게 많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만든다면 이런 코드를 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계가 소프트웨어랑 제조업의 차이점을 봐야 돼요. 제조업은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건물하고 자동차를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어요. 완품이 나왔는데 저 앞에 문하고 뒤에 문하고 바꿔줘 라는 요구사항을 자동차 제조하는 사람이 그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그런 거는 그냥 이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만들어요. 100층짜리 건물을 만드는데 한 90층쯤 돼서 잘못된 게 발견됐어요. 그럼 다 부시고 다시 만드는 경우는 없죠. 그죠? 네, 그대로 100층까지 가죠. 제조업은 그런 거예요. 중간에 결함이 나오면 그 결함을 약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만 다시 만들지 못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결함이 발생하면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설계에서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의 설계물은 그 설계물만 있다면 누가 만들어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이제 소프트웨어 건축은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좀 달라요. 그런 이 리프로듀서블 다시 생산할 수 있냐에 따라서 보면 제조업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어떤 설계 도면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설계 도면만 온전하다면 어떤 업체가 건물을 만들든 동일한 건물이 나오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설계도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UML 다이어그램이야.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 유스 케이스, 뭐 요구사항 분석해 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 결과물이 다 똑같을까요? 네, 다 다르죠. 그죠?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프트웨어의 설계물이 UML 다이어그램이나 요구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소스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가 설계의 산출물인 거예요. 걔는 컴파일러 돌리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개발자들이 설계로 만들어낸 산출물이 돼야 돼요. 그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고 뭐 아키텍처를 잘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코드를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한 설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크래프트먼십 이 책에 이제 나오는 거가 이제 요 얘기를 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보면 개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에자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이 있어요. 여기 개발은 이제 개발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자까지 포함된 역량인데 에자일은 어떤 뭐 우리가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해, 우리가 지라로 이슈를 관리를 해, 뭐 칸반을 써, 뭐 스크럼을 써,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에자일의 어떤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에자일 코치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자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에자일 코치가 우리한테 저런 절차를 주면서 우리의 역량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초반에. 이게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역량이 됐을 때 좋은 절차를 만나면 확 올라오는데 절차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좀 그래도 역량만 좋으면 어느 정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크래프트먼십은 장인이잖아요. 장인은 도제 관계의 그 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 도자기 하나 만들 때 뒤에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한테 수십 년을 배워갖고 도자기 하나 만드는 그런 장인을 말하는데 뭐 중국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맨날 물 길러가고 그 다음에 옥수수 띄워놓고 그러다가 옥수수가 크면은 막 집도 띄워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장인인데 장인과 도제 관계인데 개발이 그렇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은 후배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고 좋은 선배가 이런 지식과 경험의 공유만이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를 육성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에 한두 명 놓고 가르쳐 줬겠죠. 근데 요즘 다행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고, 온오프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좀 더 한 번에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막 장인이고 뭐 도저히 관계고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딱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드 리뷰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장인을 지향하는 사람들로 우리 개발자는 우리는 그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봤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 코드 리뷰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님 누구님 와보세요. 그러고서 옆에 있다가 막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거의 이렇게 막 손이 올라갈 정도로 이제 화가 나요. 옆에 있으면. 잘 이해되시죠? 그죠? 실제로 옆에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못해요. 다 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 욕을 쓸 수도 없고, 누구를 뭐 구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한참 SNS가 뜰 때 코드로 SNS 댓글놀이 하는 그런 재미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드 리뷰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변화는 지금 환경, 그리고 계속해서 더 빨리 혁신을 이뤄야 되는 비즈니스, 그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더 자주 빨리 안정적으로 배포해야 되는 개발의 측면에서 코드 리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훌륭한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코드 리뷰란 무엇인가를 보면요. 코드 리뷰의 목적은 그렇죠. 주목적은 품질 문제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버그가 있을 거야. 이건 분명히 차이가 날 거야. 이런 걸 사전에 동료들이 검수해 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게 말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한데, 제사보다 제밥이 더 저는 중요한데, 이거는 보면 코드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배움과 지식을 서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어떤 결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키텍처 속성 개선을 위해서 코드 개선을 하는, 코드를 잘 짜면 아키텍처 좋아지겠죠. 그래요? 아키텍처가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해결책, 그 다음에 실패했던 사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구글링을 많이 하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나 구글에서 많이 찾아요. 근데 우리 옆 팀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어, 이미 그거를. 근데 그거를 왜 구글로 해가지고 막 영어로 돼 있는 걸 힘들게 봐요. 옆에 있는 팀원한테 잠깐 와보세요라고 해서 알려주거나 배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네. 집단 코드 오너십. 그러니까 우리 팀 코드는 사실 뭐 우리 팀 코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코드는 누구든지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남의 팀 일에 왜 네가 간섭하니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서로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걸로 좋아질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회사에도 그런 팀이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맡았던 팀 중에 한 팀은 팀원이 15명인데 15명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한 가지 일을 한 명씩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두 명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 팀은 그래요. 이렇게 제가 면담을 해보면 자기 팀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대. 자기 팀의 미션이 뭔지 모르겠대.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더 하다가 이제 뭐 맥주라도 한 잔 마시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가 한 팀인지 모르겠대. 난 저 사람 뭐 하는지 모르고 저 사람도 나 뭐 하는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한 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좀 착한 분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같은 조직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같은 팀원인데 내가 그 사람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 여기서 되게 미안함을 느껴요. 죄책감.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왜 한 팀이에요? 좀 더 나가면 우리 팀의 미션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팀에서도 코드 리뷰를 하면 저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저분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에서 시작하다가 어떤 분이 다른 분을 도와주는 일이 생겨요. 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게 코드 리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팀이 굉장히 좀 활발해져요. 그전에는 그냥 아침에 와갖고
아침에 커피 받아올 때랑 점심 먹을 때 빼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팀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서로 우리 이런 것도 해봅시다, 저런 것도 해봅시다, 이런 개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드 리뷰가 이런 게 메인 목적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코드 리뷰를 하는 뒤에 레퍼런스 있는 블로그에 있는 그림을 그린 건데요. 뭐 그 체인지 리스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PR을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멘트를 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돌리고 잘 됐으면 어프로브하고 머지하고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코드 리뷰가 왜 어려운가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대요. 저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PR을 만든 거예요. 와, 이거 정말 훌륭한 PR이야. 아무도 여기다 태클을 못 걸 거야. 난 정말 훌륭한 개발자라고 PR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뷰어들은 딱 보면,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리뷰어로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낱낱이 들춰줄게 라는 느낌으로 리뷰를 한대요,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근데 이제 요거는 어디서 따온 말인데요, 항공에서 자기의 기술 레벨을 과대평가한 사람 중에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과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비행기 운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 다 틀린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보면 그런데, 코드에 대한 비판도 좀 센 말인데, 코드에 대한 의견을 자기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아니고 코드한테 한 거죠. 그죠? 네, 저는 늘 잘 작성하지만 이때만 잘못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지죠. 코드 리뷰는 지식과 공학적 결정을 공유하는 기회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를 내가 실제 실행하면서 알게 됐고 이런 걸 공유하는 기회예요. 공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돼요. 공유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가 잘 되죠. 리더보다, 독자보다. 그죠? 작가가 잘 되는 거예요. 공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지, 많이 공유를 받은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공유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공유는 꼭 잘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쉬웠던 거, 그런 것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실수 안 하게 해주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상호학습을 통해서 역량 전달을 한다. 소프트웨어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거였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수님이 제일 잘하셔야 돼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현업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고 그 지식을 그 현업하고 맞추는 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의견이에요. 그리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크리티컬한 거 아니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생각을 글로 전달하는 게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의 위험이 커요. 제가 오늘 그 오프라인에 몇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요거 말고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는데, 혼자 그 노트북 보고 하니까 진짜 썰렁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몇 분 계시니까 훨씬 난데, 사람이 글로 작성할 때는 이 글 뒤에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있는데 기계가 있다고 오해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글로 쓸 때.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피드백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이건 요즘 저희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이 파일핸들을 클로즈하는 거 잊어버렸니? 라고 안 하죠, 요즘. 뭐 이걸 닫으면 어떨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너 왜 이걸 잊어버렸니? 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듣는다는 거야. 세상에, 네가 이거를 닫는 걸 잊어버리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바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버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블로그 레퍼런스에 나오는 기법들인데요. 쭉 보면 지루한 작업은 컴퓨터를 해라, 스타일 가이드를 잘 준수를 해서 문장을 좀 줄여라, 리뷰는 시작은 즉시 해라, 그리고 고수준으로 시작해서 저수준으로 내려가라. 너무 좁쌀대기 같은 것 때문에 막 말을 많이 해서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예제 코드 제공도 가끔씩 해줘라. 그리고 절대 너라고 하지 마라. 너, 왜, 맨날,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마라. 무조건. 이런 말을 해서, 이런 말을 빼면 말을 못하겠으면 그냥 하지 마라.
이건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조건. 그다음에 피드백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 이러면 어떨까요? 의견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해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이러하니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루한 작업은 컴퓨터로 해라. 코드를 읽는 것은 인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고수준의 집중이 요구되는 작업이에요. 그죠? 근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에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노력을 들이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 기계가 더 잘하는 일. 예를 들어서 unused import, unused variable, 그 다음에 포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계가 훨씬 잘하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람이 코드를 읽는데 힘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포매팅 같은 것도 커밋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절대 필요가 없는 PR을 만들어요. 아니, 리뷰가 필요 없는 PR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여기는 포매팅만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뭐 들여쓰기만 뭐 바꾼 거예요. 아니면 얘는 뭐 변수 이름을 뭐에서 뭐로만 바꾼 거예요. 리뷰 안 하셔도 돼요. 그런 PR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짧은 PR이 하나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의미 있는 이런 변화를 만들었어요 라는 PR을 따로 올리면 나머지 분들은 되게 그 의미 있는 PR에 집중할 수 있겠죠. 네,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서 스타일 논쟁을 해줘라. 뭐, 스타일 가이드, 사람마다 성향이 있죠. 그죠? 뭐, 난 탭 싫어. 스페이스였으면 좋겠어. 스페이스 누군 2개였으면 좋겠어. 4개였으면 좋겠어. 뭐, 그 다음에 뉴 다음에는 한 줄 띄었으면 좋겠어. 말았으면 좋겠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싸우지 말고 3가지 중에 하나 정도면 좋겠다. 그냥 좋은 거 갖다가 써. 구글 스타일 가이드 이런 거 있으니까 갖다 써. 싫으면 만들어. 점진적으로. 한 번에 못 만들 거지만 점진적으로 만들어. 아니면 이 2개를 잘 조합해봐. 예. 근데 이거는 합의의 문제라 팀 간의 합의만 된다면 어느 방법이든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리뷰는 즉시 시작해라. 코드 리뷰를 되게 높은 우선순위로 유지해라. 왜냐하면 PR을 요청한 사람은 사실은 어프로브가 되기 전에는 배포하면 안 되잖아요. 머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뷰가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근데 리뷰를 바로 시작하면 리뷰어가 좀 도와주면 리뷰를 만든 저자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려면 플리캐스트의 사이즈랑 컴플렉시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사이즈를 200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00라인을 리뷰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보면 그거는 하루 이틀 안에 리뷰가 다 끝날 거다. 200라인 정도면. 근데 한 1000라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씩 걸린다 그러면 5배 했으니까 10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일주일에 10시간을 리뷰에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하루 만에 못해요. 거진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리뷰를 크게 보내면 리뷰어들이 힘드니까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러면 저자는 리뷰를 더 크게 만들어요. 왜냐면 야 이거 보내는데 일주일 걸렸으면 난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더 많이 보내도 일주일에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큰 변경을 한 다음에 보내요. 그럼 리뷰어들은 더 힘드니까 일주일 안에는 보내야 되겠고 어떻게 하냐면 리뷰가 디테일해지지 않아요. 성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리뷰를 짧게 끊어서 여러 번 보내는 게 나아요. 그럼 응답이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작고 범위가 좋아야 되고 범위가 이게 작아야 되고 쉽고 상쾌하게 리뷰할 수 있어요. 빠르게 리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잡도가 높다면 200라인이 아니라 더 작아도 돼요. 복잡도가 낮으면 200라인보다 좀 더 많아도 될 거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뷰 라운드는 최대 하루. 내가 오늘 아침에 리뷰를 했으면 내일 아침까지는 다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해라. 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바빠서 이 리뷰를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해라. 우리 그냥 팀원들 다 하니까 팀원들 중에 한 3명 이상이 어프로브 하면 갑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꾸 재지정을 해야 된다면 지금 너무 속도를 높여서 일하는 거다. 속도를 약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수준으로 시작해서 저수준으로 내려가라. 리뷰 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남기면 저자가 당황할 위험이 커져요. 네. 그리고 하나의 라운드에는 보통 20에서 50개 정도의 의견은 위험의 시작이래요. 너무 많대요, 이 정도는. 그래서 초기 라운드에서는 고수준의 피드백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고수준인 것 같은데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재설계. 이 인터페이스는 이상해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게 큰 변화거든요. 거의 PR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이 정도면. 근데 이런 일이 많지 않겠죠, 그죠? 네, 가끔 있겠죠, 아주. 그 다음에 이 일은 많겠죠. 이 함수 너무 크고 복잡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다 되면 저수지의 이슈를 처리해라. 이게 뭐냐면, 변수명이 너무 이상해요, 얘는. 아니면 주석을 달아주던가 주석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익스트랙트 메서드, 뭐, 익스트랙트 배리어블, 익스트랙트 클래스 이런 정도는 아마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네임까지 이런 거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 요즘 보면은 제가 많이 본 건 인버트 if. 보면은 if문에 만족하는 경우에 if문 블락 안에다가 중요한 로직을 넣어요. 그러면 인덴테이션이 하나 들어가죠, 그죠? 그럼 복잡도가 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인버트 if에서 그 조건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인 경우에 리턴해버리면 그 블락 안에 그 인덴테이션 안에 들어있던 게 앞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복잡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보기에 좋아요. 개발한 사람은 모르지만 그 코드를 개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건이면은 더 이상 처리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코드를 끝까지 안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마 더 들어가면 인버트 if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제 코드 제공에 관대해라. 이제 저자한테 약간 선물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예제 코드를 줘라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파이썬 코드인데 뭐 URL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를 것 같으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알려주면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긴 예제는 이제 코드 예제를 제공하는 건 관대한 일인데 너무 긴 예제를 제공하는 건 관대하는 게 아니라 억압적인 게 돼버린대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많은 또 코드 예제를 주면은 저자, 그러니까 PR을 올리는 사람은 너는 코드를 작성할 능력이 없구나. 그런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알려주고 싶어도 한두 개만 알려주고 뭐 10줄로 알려주고 싶으면 뭐 요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찾아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너라고 하지 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왜 맨날 뭐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코드 리뷰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같기는 해요. 리뷰의 핵심은 무엇이 코드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가 이거지 누가 이렇게 잘못했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만 중요해요. 그래서 저자의 방어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피드백하라. 비판의 대상이 코드이지 절대 저자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라는 말만 빼도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너만 빼봐라. 굉장히 문장이 나아져요. You misspelled successfully를 뭐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잘못된 거죠? 요 C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만 썼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스펠링이 틀렸다는 사실인데 여기 U가 들어가면 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빼면 되게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감정이입이 안 되죠. 이거는 위에 건 잘못하면 감정이입이 돼서 you idiot 그게 아까 나왔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라는 거고. 그리고 못 많은 게 어떨까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묻는 게 홀라. 왜냐하면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난 아닌데?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맞네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해보면 물론 거기다도 이제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라고 그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약간 썰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 사람이 예,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바꿀게요. 라고 하던가 동의는 하는데 요번엔 못하고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게 클리어하죠. 그죠? 네. 그리고 피드백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거의 부탁이에요. 그죠? 부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동료한테 명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님 그 앞에 있는 스테이플러랑 그 A4 몇 장이랑 그거를 찍어서 뭐 나한테 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누구누구님 그 어떤 보고서 저 좀 갖다 줄래요? 그럼 그 사람이 스테이플러로 찍을지 말지 그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명령을 받는다는, "난 로봇이야? 왜 나한테 그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 나도 할 수 있는데." 음. 그 사람이 스테이플러를 잘 못해 갖고 풀로 붙여오면 지가 힘드니까 다음엔 스테이플러를 해 오겠죠. 그죠? 예.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말고 "이건 어떨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구체적이잖아요. 이거보다 약간 더 덜 구체적인 걸로 알려줘도 돼요.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분리를 해야 되고 분리하고 싶으면 이게 너무 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물어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것도 괜찮은데 "아,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는데 그거에 근거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 레퍼런스가 있는 게 좋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레퍼런스. 예, 할 때는 이제 제안하는 변경과 변경의 이유를 모두 설명해 줘야 돼요. 제안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음. 이 클래스는 두 개로 분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파일 다운로드랑 파싱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하는 애랑 파서랑 두 개로 분리해서 SRP를 준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아, 얘는 파일을 두 개로 분리해야 돼요." "왜요?"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가 명확하게 공학이냐는 보면 공학이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과학인 거랑 예술인 거랑 차이에 있다, 중간에. 항상 원칙에 기반해서 뭔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그냥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보기 싫어."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 애매한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혼란스러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 되잖아요. 감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이해하기 어렵네." 컨퓨징은 뭐예요?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 "네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잖아요. 그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뭐 나를 도와주려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좀 고쳐줄 수 있겠죠. 그죠? 네,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한두 등급만 코드 레벨을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해라. 정말 정답처럼 만들려고 맨날 애쓰지 말아라. 반복적인 경우가 있으면 한 번만 얘기해라. 여러 번 똑같은 거 갖고 여러 번 얘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요번 리뷰에 포함되는지, 리뷰에 포함되는 것만 변경하자고 해라. 큰 리뷰를 잘게 나눌 기회를 찾아라. 진정한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죠? 개발자들 칭찬 잘 안 하죠. 진정한 칭찬을 해라. 사소한 것만 남았으면 그냥 승인해라. 굳이 그런 것까지 하지 말고. 근데 교착 상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 잘 대응해라. 한두 등급만 코드 레벨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레터 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 대학 때 학점. A, B, C, D, F 학점 있잖아요. 그죠? D 등급의 PR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A뿔이야. 그래갖고, "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쫙 써줬어요. 근데 그 D등급인 사람이 갑자기 A뿔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렇게. 그렇게 못한다고 그 사람 구박하고 웃긴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지. D면 C나 B 정도를 타겟으로 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이 A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네가 A로 갈 수 있으면 B나 C는 왜 있겠어요? 예. B나 C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항상 동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동작하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좋게 만들어야 돼요. 어? 코드, 이게 아키텍처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성능을 추적하고 이래야지, 얘가 아직 안 되는데 뭐 얘부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좋은 코드가 되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F인 게 있어요. 얘는 배포되면 난리 나는 거. 이런 거는 끝까지 얘기를 해서 고쳐야죠. 기능적으로 완전히 틀렸거나 너무 복잡해서 이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이거는 진짜 배포해도 될까요? 라고 좀 위험을 말하는 게 맞겠죠. 승인 보류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수차례의 코드 리뷰 라운드가 돌았는데도 코드가 계속 F 상태인 경우에요. 근데 D였는데 돌아는 가는데 계속 D야. 그러면 그냥 승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걔를 B나 C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피드백을 제안해라. 이건 뭐 다들 많이 보셨죠, 그죠? 여기도 틀렸네요, 저기도 틀렸네요, 저기도 틀렸네요. 그런 거 있어. 한 번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 다른 데도 틀렸네 하고 고치면 어우, 되게 훌륭하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고, 거기만 고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두세 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막 대여섯 개 이렇게 넘어오면 다른 리뷰어들이 힘들죠. 그죠? 리뷰의 범위를 존중해라. PR 근처에 있는 코드를 보고, 아, 저것도 고쳤으면 좋겠는데 왜 저건 안 고쳤니라고 말하는 거 할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8이에요. 8이라고 그러고선 9이라고 넣어놨어요. 잘못됐죠? 근데 이건 PR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그냥 save 파일하고 save 파일에 인코딩이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것도 틀렸는데 고치시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이게 부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 레거시 코드는 돌아가고 영업이 되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걸 8로 고치면 버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래요. 여기는 원래 있던 코드는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소드 이름은 validate and serialize였어요. 근데 밸리데이션을 다 지워버렸네? 그럼 메소드 이름을 시리얼라이즈라고 바꿔야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번 코드의 범위는 PR의 범위는 아니지만 같이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닌 거고. 그리고 큰 리뷰를 잘게 나눌 길을 찾아라. 400라인 이상의 그 리뷰를 하는 거를 작게 분리하도록 제한하는 게 좋다. 힘들다는 거예요. 400라인 이상을 빠르게 리뷰하기는. 그래서 저자가 PR을 분리하는 거를 번거로운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자가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PR을 만들면 그 리뷰하는 사람이 뭐 적어도 100명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내가 고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귀찮다고, 내가 바쁘다고 PR을 대충 작성해서 리뷰어들의 시간을 까먹으면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하지만 또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여러 사람이 고생하잖아 라고 정확하게 짚으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위한 논리적 경계를 식별해서 짐을 덜어줘라. 예를 들면 여러 파일에 걸쳐서 변경되어 있으면 파일별로 나눠서 리뷰를 하자고 얘기를 해보던가, 뭐 추상화 수준이 낮은 함수 클래스를 찾아서 별도 리뷰로 분리 제한을 해보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 품질이 낮을 때, 그럴 때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품질이 낮은 코드 리뷰라는 거는 이제 라인이 증가하면 점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칭찬을 해라. 이제 잘못된 부분에는 집중하는데, 근데 뭐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됐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자기 노트에만 메모해 놓고 코멘트는 안 달아. 근데 그러지 말고 그것 때는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API가 있네요. 정말 유용해요. 몰랐는데. 정말 좋은 해결책이네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훨씬 단순해지고 보기 좋네요. 이런 내용 써주면 팀원분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힘이 나겠죠. 그죠? 네. 특히 이제 그 리뷰를 작성한 저자가 주니어거나 신규 입사자라면 리뷰에 되게 민감하고 방어적일 수 있어요. 아직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신뢰가 많이 안 쌓였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칭찬은 리뷰가 잔인한 감시자가 아니라 도와주려는 팀 동료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뭐 내가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뭐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좀 잘하면 나는 정말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팀 문화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 사소한 것만 남았으면 승인해라. 모든 커멘트가 다 수정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승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오해다. 불필요한 코드 리뷰 라운드를 추가하고 모두 좀 시간 낭비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어프로브 해줘라. 근데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커멘트가 없을 때, 남겨진 커멘트가 사소한 거일 때, 그 다음에 남겨진 커멘트가 선택적인 제한인 거.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리팩토링이나 디자인 패턴 적용. 여기 스위치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스테이트 패턴이나 스트레이트 패턴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제안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안 됐다고 머지를 못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레터 그레이드만큼 힘든 게 이거예요. 교착 상태. 적극적으로 처리해라. 코드 리뷰의 최악의 결과는 교착 상태예요. 어떤 거냐면 커멘트를 줬는데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승인 안 해. 리뷰어로서. 그리고 저자는
커멘트를 받았는데 나는 그걸 반영하기가 싫어. 그래서 거부해. 계속 여기서 루프 돌아요. 예. 만나서 얘기해라. 화상 또는 만나서 얘기해라.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은 상대가 인간이라는 걸 잊게 할 때가 가끔씩 있다. 만나서 그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해라. 정 안 되면 그냥 인정하거나, 아 그래 그냥 이번에 이렇게 가자, 아니면 그냥 저 사람 말대로 하자 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트 해라. 뭐 자기 시니어 뭐 동료나 아니면 팀장한테 에스컬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관계가 나빠진다. 네. 그리고 그냥 승인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구글에서 코드 리뷰 관련된 얘기할 때 나온 얘기인데, agree to disagree. 나는 동의하지 않는 거에 동의해. 그걸 넘어가는 거야. 난 네 코드 요번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배포하고 우리 같이 팀원으로 잘 살자.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버그나 장애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지만 코드 수준이 좀 낮아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승인을 하면 품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 품질 조금 떨어지는 걸 막자고 죽자고 싸워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나가요. 그렇게 되면 같이 일할 수가 없어서 고수준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아니, 구글에서 그 코드 리뷰 사례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얘는 원칙을 정한 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면 둘이 계속 싸우면 그냥 냅둬라. 그 정도로 그냥 참고 넘어가자. 구글은 니네 둘 다 우리 회사에 있는 게 더 소중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정이 불가하면 이제 뭐 팀장이나 다른 리더들한테 에스컬레이션을 건의하는 게 좋겠고, 남아있고 다른 사람 리뷰, 나는 그 사람 건 리뷰 당분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교착 상태로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 관리자랑 논의하고 휴식을 좀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그 사람 거를 당분간은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PR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갈등 해결책을 학습해야 돼요. 항상 뭐 문제 없는 사람들끼리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코드 리뷰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 내용이 How to do code review like a human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인간적으로 코드 리뷰를 할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서로 리뷰어와 오서가 서로 이제 상대가 인간이라는 걸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밖에 나가서 제가 강의할 때 넣어놓은 거라 자료가 있는데, 요걸 거예요. 여기 보면 아마 뭐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건 좀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코드 리뷰 팁, 좋은 리뷰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착의 어려움이나 극복 방법은 뭔가요? 플리키스트는 효과가 뭔가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었어요. 좋은 리뷰어가 되는 건 공부하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많이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서로 사례 공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레터 그레이드, 아까 얘기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 교착 상태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는 레터 그레이드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한다고 그 사람도 단기간에 나만큼 올라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우리는 이거 만들어갖고 쓰죠, 그죠? 그런 플러그인이 있어서 PR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디스크립션 어떻게 테스트하면 돼,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템플릿화하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사람은 다 자기한테 이득이 돼야 해요. 이득이 되게, 개발자한테 이게 네가 이걸 하면 너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걸 보여줄 때 되게 멋있게 보여야 돼요. 멋있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지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툴 같은 걸 잘 활용하면 돼요. 처음에는 툴로 되게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저 뒤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뭐 이런 거 알려주면 돼요. 리팩토링 팁 할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알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피처 플렉 쓰잖아요. 이런 거 써가지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되고, 스프라웃 클래스, 스프라웃 메소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거시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 잘 멋있게 보여주면 안 하는 사람이 좀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 온오프라인의 차이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특히 선배랑 후배랑 하면 약간 꾸중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온라인 하면 약간 토론으로 가고, 오프라인 하면 약간 꾸중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정말 좀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는 모여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특히 1:1 오프라인이 좀 그런 것 같고, N데일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5세 노력 중요하다 그랬어요. N명의 리뷰어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잘 정착하려면 뭐 리더들의 관심과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성원들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이걸 초기에 도입하려면 원래 드는 시간보다 조금 더 들어요. 네. 그 시간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뭐 리더들도 PR에 참여하면서 가끔씩 코멘트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가 내 코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구성원들이 갖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를 이건 분명히 나에 대한 비난인지 코드에 대한 비난인지 그걸 잘 봐서 코드에 대한 비난이라면 그런 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PR의 효과, 예상치 못한 버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몰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버그를 못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미 발견했던 버그를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 걸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선풀. 예, 선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드가 깔끔하네요.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있군요. 좋네요. 뭐 이런 칭찬이 달리면 팀 문화가 굉장히 좋아지죠. 팀 분위기가. 그리고 이 의견이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는다고 해요. 내가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거니까 내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건 이거 같아요. 좋은 설계, 아키텍처, 클린 코드, TDD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그런 거고요. 여기 최악의 코드 리뷰 그 블로그에 나오는 거거든요. S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규 입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PR을 보냈어요. 근데 리뷰어가 보기엔 너무 대충이고 얘 파이썬 처음 해봤니?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 사원은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새로 입사한 애를 잘 도와줘야지. 얘가 안착하게 도와줘야지. 라는 걸로 모든 이슈를 기억해요. 60군데 했대요, 60군데. 아까 20군데 넘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60군데를 했대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그 오류를 이슈가 있는 걸 60개나 발견해서 난 정말 훌륭한 리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처음에. 그런데 며칠 후에 S가 이제 이 PR에 이제 변경을 해서 업데이트된 PR을 보냈어요. 근데 커멘트에 대한 응답, 간단한 수정 이런 것만 하고 정말 내가 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인덴테이션이 6단계까지 내려가는 그 제어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좀 고치자 했더니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화나죠, 그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서 커멘트를 이제 또 60개는 아니어도 뭐 만만치 않게 보냈겠죠. 그죠? 전문가다운 어투로 이렇게 썼대요. 1주가 지났어요. 근데 계속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난 쟤랑 같은 사무실에 있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러다 이직할까? 뭐 아까 구구절에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주가 지났는데 코드는 이제 거의 변하지 않아요. 진짜 막 분위기 험해졌어요. 그런데 그 팀의 최고 시니어 개발자가 이제 휴가에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전에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2개 작은 아이를 분리해서 이렇게 30에서 50라인짜리 리뷰를 만들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했더니 리뷰를 하면 그냥 30에서 50라인이니까 아주 빠르게 승인해 줄 수 있죠. 그죠? 아주 작은 변경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00라인짜리 PR에 대해서 도달했는데 몇 개 작은 제안을 하고 다 고친 게 아니에요. 몇 개만 고친 거예요. 60개 나온 게 아니라 한 서너 개 고치고 그냥 승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완료했어요. 이 완료된 결과물에는 처음에 발견한 60개 중에 해소된 건 몇 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S라는 그 신규 입사자는 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 S라는 사람이 F학점의 그 PR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러고 몇 번 하면 금방 BC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리뷰 때 평가받는다고 느끼거나 방어적일 수 있는데 고수준의 커멘트만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걸로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리뷰의 역할은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돕는 건데, 예, 뭐 약간 예제를 알려주거나 변경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걸 알려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지적하고 듣는 사람은 "그게 뭔데?"라고 그런 교착 상태가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였으면 온라인으로 계속 할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뭐가 힘든지 빨리 얘기를 해 보고 어려우면 에스컬레이션을 하고 도움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밥이라는 시니어가 잘한 거는 처음에는 되게 리뷰를 분리해서 두 개의 코드 블록을 머지하면서 관계가 이제 쉽게 리뷰 어프로브 해 주니까 관계가 좋아진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이 작아졌고 PR을 관리하기가 이제 쉬워진 거죠. 예. 리뷰가 완전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게 A 학점이죠. A 뿔이죠. 그죠? 밥은 A 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팀의 시니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S한테 A 뿔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S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시간을 되게 빨리 했네요.